미국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이 늘면서 임금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지역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오는 23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는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애리조나 지역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3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강도를 당한 여성을 도운 한인 남성 3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해 한인 남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국 가솔린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4달러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환.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도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이 46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고용이 늘면서 임금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탄탄한 고용 증가세와 임금 상승세가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도 미국의 고용 증가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비농업 분야 일자리는 46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4배에 가까운 큰 증가폭입니다. 델타에 이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도 경제적 충격은 점점 더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Our country is taking everything that COVID has to throw at us, and we've come back stronger. It really was better than expected. And the good news is there are a lot of internals in this report that look like encouraging about the labor market.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특히 레저 접객업에서 15만 개 넘게 늘며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고용이 대폭 늘었지만 기업들의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임금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1월 임금은 1년 전보다 5.7%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The last time we saw inflation like this was 40 years ago. That's 2 generations ago. So a lot of Americans just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and it really hurts. 탄탄한 고용 증가세와 예상보다 빠른 임금 상승은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긴축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소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재외투표소의 명칭, 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최종 결정하고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LA 총영사관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 마리코파 카운티의 아시아나 마켓 등 총 4곳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소는 LA 총영사관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또 나머지 3곳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며 투표소 운영 시간은 4곳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나 영주권 카드 원본, 비자 원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총영사관은 등록이 완료된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 시 기재한 투표 예정 장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방문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소수민족 대표 중 한 명이 한복을 입고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진행된 개막식 초반에 국기 릴레이가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국기를 들고 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흰색 저고리에 분홍 치마의 한복과 비슷한 의상을 입은 참여자가 포착됐습니다. 이 여성은 댕기머리까지 한 모습이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중국이 또 한복을 훔치려 한다.
올림픽까지 이용할 줄 몰랐다. 사실상 동북 공정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소개하면서 한복과 상모 돌리기 등을 등장시키는 등 한국 고유 문화를 여러 차례 자국의 것인 양 소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팬데믹에 이어 서방 국가의 외교적 보이콧 속에 치러지면서 반쪽 대회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이런 가운데 올림픽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의 대부분이 친중국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로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 자유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그리고 반정부 인사 수천 명을 투옥하고 지금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까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정상들이자 모두 권위주의형 지도자로 손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 2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 정상들을 놓고 친중국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로 이뤄진 신흥 블록이 연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역시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번 참석자 명단을 놓고 중국과 서방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U.S.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would treat these games as business as usual in the face of the PRC's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and atrocities in Xinjiang, and we simply can't do that. 이외에도 정상급 인사 참석자 명단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파키스탄, 캄보디아, 카타르, 룩셈부르크 등의 정상급 지도자, 그리고 한국 박병석 국회의장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불참했고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한 도심 한복판에서 한인 남성들이 강도를 당한 여성을 도운 사연이 공개돼 시 당국이 용감한 한인들을 공개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의 캘리포니아 한국인 그룹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내가 부에나팍 비치 블러버드와 멜번 애비뉴 인근 주유소에서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차 키를 뺏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근에 있던 한인 3명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와 용의자를 제압해 차 키를 빼앗고 돌려줬다면서 이 남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글을 남긴다고 적었습니다. SNS에 이 글이 공개된 후 부에나팍시 당국은 여성을 도와준 한인 남성들을 찾아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치안을 좀 더 강화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요. 경찰국에다 사람을 찾으시면 그러면은 제가 시장으로서 용감한 시민상 이렇게 해서 좀 찾고 싶다고 말씀을 지금 드려놨어요. 한편 여성을 위협한 범인은 한인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후 끝까지 추격해 결국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지역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11시쯤 올댓 바베큐 식당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 용의자 28살 앨런 홍이 체포됐으며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이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또 다른 용의자 25세 엘러 바이클 바바우타는 절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헌팅턴 비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들은 총기로 식당 직원들을 위협하며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2명은 강도와 납치, 위장 감금,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가솔린 가격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갤런당 가솔린 평균 가격은 3달러 42센트로 나타났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달러 28센트 오른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한 11월과 12월, 유가는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로 하락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솔린 가격 비교 사이트인 가스버디는 유가 100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는 예상보다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올라 메모리얼 연휴에는 전국 평균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도 각각 4달러 72센트와 4달러 70센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2만여 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 따르면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 경쟁 법안에는 이방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법안 통과가 한인 입양인을 포함해 미 전국의 모든 입양인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4만 9천여 명의 입양인이 시민권 획득을 못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이 1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추방돼 구제가 절실했습니다. 한편 입양인 시민권법이 포함된 미국 경쟁 법안은 앞으로 연방 상하원에서 짧게는 1달, 길게는 3달 정도의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만약 무난히 진행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명 식품회사인 돌 회사의 샐러드를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3개 주에서 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샐러드 제품과 관련한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도울푸드 측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월 9일까지인 자사의 샐러드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리콜 제품을 폐기하고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냉장고나 다른 음식을 깨끗이 세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리스테리아균은 인체에 치명적인 균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에게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멜로즈 거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 일당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7시 20분쯤 멜로즈 애비뉴에서 여성 2명이 등교 중이던 여고생 2명을 폭행한 뒤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범들은 휴대전화를 요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여고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 후 LA 고등학교로 가던 또 다른 학생도 같은 강도범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주에만 이와 유사한 6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4명의 용의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밤 9시 6명까지로 돼 있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은 최대 6인,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에 여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우선이다. 이렇게.
오미크론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며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그리고 여유 있는 의료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거리 두기와 방역 규제를 서서히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발생 추이가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방역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이제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커질지, 또한 중증 환자 범위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모니터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도 앞으로 2주간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를 보며 방역 완화 시점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의료 체계가 위기에 처할 경우 방역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어. 어제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두고 각 당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평가를 들어보면 모두가 승자고 다른 당 후보의 비판을 모아보면 모두가 실패한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이후 각 당의 반응을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 RE100. 어제 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E100. RE100이 뭐죠? 원전 관련 질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니 EU 뭐란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EU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고요. 민주당은 대선 후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문제라며 엄중한 시기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함량 미달의 모습이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부족을 감추기 위해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관련 질문에 국가 산업의 핵심 과제를 모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며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습니다.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동문서답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대장동 이슈에는 말을 돌리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자격은 물론 대선 후보 자격도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네거티브 대선을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바꿨다고 자평했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끌어낸 것이 이번 토론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대선 후보는 오는 8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TV 토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이 법인카드 유용과 대리 처방 의혹으로 번지자 감사를 요청하고 몸을 낮추었지만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서면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개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또 경기도청이 정식 감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김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으로 확산되자 자세를 거듭 낮춘 겁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청 비서실 A씨는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대로 회당 12만 원 한도에 맞춰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총무과에서 정해놓은 법인카드 비용 한도가 최대 12만 원이어서 거기에 맞췄다는 겁니다.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선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A씨에게 대리 처방을 지시했던 배모 씨는 앞서 자신에게 필요한 호르몬제였다며 김혜경 씨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배 씨가 지시한 약을 당시 A씨 자택으로 전달했고 똑같은 약을 한 달 뒤엔 김 씨가 추가로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수사에 응하라며 공세를 폈고 윤석열 후보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하겠다고 또 엄단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나. 논란이 계속되자 김혜경 씨는 이번 주말 예정됐던 광주 전남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0여 곳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바닥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모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별 지역 현안을 담은 우리 동네 공약을 대선 최초라며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남 거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검토, 경기 파주는 지하철 3호선 조기 연장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약을 계약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약속들도 5년 후에 비교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됐구나. 이 후보는 수도권 사드 배치와 소형 원자로 전국 설치가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냐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에 반대한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월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업 직불금을 5조 원으로 늘리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농촌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 어업, 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부모를 찾아내 추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른바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에 이어 피해자 생계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본부에 합류하냐는 질문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족 리스크로 곤란을 겪고 있는 후보들을 겨냥한 듯 아내와 딸과 함께 청소년 대화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무상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조금 전 뉴욕 증시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페이스북의 새 이름인 메타의 이 실적 부진에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마크 주커버그는 메타버스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곤 대표와 함께 이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메타가 지난 2일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3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7천억 원, 순이익은 1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2,800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좋은 성과로 보이지만 이는 매출과 이익이 당초 전망치보다 줄어든 어닝 쇼크의 성적표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11% 성장에 그쳤고요. 순이익은 오히려 8%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페이스북을 이제 안 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이런 트렌드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페이스북의 1일 활성 이용자 수도 예상보다 2천만 명이 줄었고요. 월 이용자 수는 4천만 명이 줄었습니다.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페이스북 18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메타는 광고 수익이 적은 짧은 동영상이 지금 인기이고 또 애플이 도입한 새로운 사생활 보호 규정 등으로 인해서 매출 전망을 좀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틱톡과 유튜브와의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어서 순이익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좀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오늘 하루에 26.39%나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241조 원 정도 사라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개인 재산도 240억 달러, 약 28조 9천억 원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메타, 즉 페이스북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것을 숫자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CEO인 주커버그가 메타버스를 미래 사업으로 꼽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이 전략이 성공할지 의구심도 많다고요. 네, 메타버스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스냅 등의 메타 경쟁자들이 동영상 사업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메타버스 사업을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적에는 악영향을 나타낸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메타 리얼리티 랩이라고 회사 내 사업부가 있는데 매출이 8억 7,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74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순손실이 33억 달러, 약 4조 원이 된 것이죠. 대부분 이제 연구 개발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실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퇴로 없이 이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것이 투자자들한테는 좀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업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눈앞에 닥친 실적을 내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메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사업에 계속 투자해서 신시장은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첫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여기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한파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16% 급등했습니다. 오늘인데요, 3일 기준으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죠.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90달러를 돌파한 것은요, 지난 2014년 10월 이후에 약 7년 만에 처음이죠.
WTI 가격은 이달 들어서 작년 5월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유 재고가 좀 줄었고요. 또 산발적인 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급등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이 지금 추가 제재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긴장감이 좀 계속되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문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선 충전 인프라를 갖춘 이 전자화된 도로가 운행될 계획이라는데 이게 상용화되면 전기차 충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전기차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주행 중인 전기 자동차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내년에 미국에서 시험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2일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아스팔트 아래에 무선 충전 인프라를 갖춘 고속도로를 미국 최초로 디트로이트에서 운영할 것이라는 겁니다. 도로에서 충전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과 좀 원리가 비슷한데요. 자기 주파수를 이용해서 지하에 묻혀 있는 코일에서 자동차 밑부분에 부착된 수신기 패드로 전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이제 실험이지만 상용화되면은 소비자들이 차를 멈추고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할 필요가 이제 줄어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송용 버스나 장거리 트럭 등 24시간 전기로만 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플러그 프리 충전 인프라가 실험 중인데요. 이 기술을 지닌 이스라엘 기업이 디트로이트 센트럴 지구 내에 처음으로 시범 도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최대 1마일 길이의 이 전기 도로는요. 전기차가 멈출 때나 운행 중일 때 모두 충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2023년에 본격적인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2, 3년 후에 전기차 시장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 중인 전기차 그리고 충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